운동생리학 2강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미 현장에서 강습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런 분들은 아마 이미 아실 겁니다. 그리고 아직 지도자 생활을 하지 않고 계신 분들도 나중에 아시게 될 거예요. 수업을 하다 보면요, 그 수업이 내 맘에 쏙 들게 진행이 되는 때가 있어요. 굳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문장이 술술 나오고, 그리고 아주 적합한 사례도 떠오르고요. 그래서 그런 수업을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개운합니다. 내심 뿌듯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운동생리학 2강은 만들고 났더니 제 맘에 들질 않았어요. 이 강의가 스포츠 지도자 필기시험 대비 강의인데 그것 치고는 수준을 너무 높게 잡아버린 겁니다. 사례도 별로 재미없고요. 제가 들어도 좀 따분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4시간 작업한 걸 그냥 버렸습니다. 이 성격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니, 왜 이럴 때 완벽주의자가 되는 거야? 그 바람에 목은 이렇게 확 쉬어버렸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운동생리학 중에서 이 에너지 대사 파트가 제일 어려워요. 그리고 뒤에 내분비계, 그러니까 호르몬, 이거 하는 데가 어려운데 호르몬은 어차피 우리가 포기해야 돼요. 그 많은 호르몬을 다 외우질 못합니다. 그거 외울 거면 진짜 의대나 약대 가는 게 나아요. 하지만 이 에너지 대사 부분은 어려워도 반드시 이해를 하고 계신 게 좋아요. 나중에 좋은 지도자가 되시려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지식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2강은요, 정말 제대로 만들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번 강의는요, 여러분들에 대한 일종의 선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물론 제가 문과 출신이기 때문에 이과를 전공하고 현재 생명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들에 비하면 더 낫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제가 문과 출신 치고는 이 통합과학 영역을 조금 합니다.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학원에서 통합 논술을 하고 있는데요. 그 수업을 하다 보면 과탐 강사들하고 크로스오버라는 걸 하게 되는데 제가 좀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논술 선생이 읽어주는 과탐 이야기, 이런 책도 한번 내보려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 2강은 그런 컨셉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최대한 재밌게, 그리고 최대한 쉽게 에너지의 대사와 운동이라는 이 강을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이 강의 첫 번째 단어는 에너지의 개념과 대사라는 거네요. 자, 에너지가 뭔지는 알죠? 에너지는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대사라는 말이 자꾸 보이네. 대사가 뭘까요? 대사라는 거는요, 생체의 안에서 물질이 변화하는 일, 이걸 대사라고 하는 겁니다. 잠깐만 PPT 화면이나 교재와 상관없이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살아있다라는 게 뭘까요? 어떤 생명체가 있고 그 옆에 돌멩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체 보고는 살아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왜 돌멩이 보고는 살아있다라는 말을 안 할까요? 생명체는 움직이니까, 돌멩이는 못 움직이니까. 그런데 나무 같은 건 움직이지 않잖아요. 자라나니까, 나무는 자라나, 그런데 돌멩이는 자라지 않아. 그런데 수정 같은 거 자라나는 거 혹시 아세요? 수정도 굉장히 오랜 세월에 걸쳐서 자라나지만 자랍니다. 동굴 안에 자라는 종류석 같은 것도 자라잖아요. 그러면 움직인다라거나 혹은 자라난다라는 것이 살아있다의 근거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번엔 그러면요, 돌멩이 치우고 그 옆에 혼자 움직일 수 있는 로봇을 갖다 놓으면 어떻습니까? 얘는 물론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겠지만 혼자 움직입니다. 요즘은 자율운행 자동차 같은 것도 있어요. 인공지능이 그만큼 발달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살아있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요, 살아있으려면 그 생체 조직 안에서 대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대사라는 것이 외부로부터 들어온 물질이 생체 조직 안에서 다른 물질로 변화되는 일, 이런 거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런 대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사는 왜 일어날까요? 왜 어떤 물질이 생체의 내부에서 다른 물질로 변하는 걸까요? 그건요,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체가 살아가려면 생체 활동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숨 쉬고 수저질 하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러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생체들은 뭔가를 먹습니다. 그 뭔가의 대표적인 것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생체 안에서 바로 에너지로 쓰이지 않아요. 그렇게 쓰이기에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양이 너무 큽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날 주머니가 조금 없는, 아니면 주머니가 얇은 옷을 입고 1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만 가지고 외출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100만 원짜리 수표가 탄수화물이나 지방이나 단백질 같은 그런 분자입니다. 그런데 이건 단위가 너무 큰 거예요. 그 100만 원짜리 수표를 들고 커피를 마시러 갑니다. 그리고 내밀고 커피 한 잔만 주세요 해요. 그럼 주인이 뭐라 그럴까요? 이 미친 새끼 안 꺼져?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운 좋게 100만 원짜리 수표를 받아주는 커피집을 찾았다 치자고요. 그리고 5천 원짜리 커피를 하나 사 먹습니다. 그러면 99만 5천 원을 거슬러 줄 텐데 난 주머니가 작아.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들고 다녀? 불합리하잖아요. 비효율적이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왼쪽 눈만 깜빡 한번 해봐 주세요. 왼쪽 눈만. 눈동자를 오른쪽 왼쪽으로 돌려주세요. 지금 그런 동작을 하셨을 때 에너지가 쓰인 겁니다. 힘들어 죽을 것 같죠? 그죠? 눈 깜빡거리는 거 되게 힘들잖아. 그리고 눈 돌리는 거 엄청 어렵잖아요. 막 숨이 헉헉 차죠? 숨이 헉헉 차긴 개뿔. 그때는 에너지가 쓰이긴 쓰였는데 에너지가 많이 쓰였겠어요? 적게 쓰였겠어요? 당연히 적게 쓰였지. 그런데 그런 동작 하나를 하는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같은 그 큰 분자, 에너지 양이 많은 분자, 이걸 쓰게 되면 거스름돈이 너무 많은 거고 그만큼을 어디 보관할 데가 없으니까 버려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ATP라는 아주 작은 단위의 에너지로 변환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TP는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잔돈인 거죠. 사람은요, 100만 원짜리를 들고 나가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99만 5천 원을 거슬러 받아도요, 그걸 어디 넣을 주머니가 없으면 팬티 속에 넣어갖고 오면 됩니다. 그런데 생체 활동은 일반적으로 세포에서 일어나는데 세포는 팬티도 안 입었어요. 그러니까 그 잔돈들을 어디다 넣어놓을 데가 없는 거야. 그런 점에서 ATP라는 작은 단위의 동전, 작은 단위의 에너지, 이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무슨 물질 대사 얘기하다 말고 이 얘기가 나왔지? 그 얘기잖아요. 이제 뭔가 먹었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그게 다른 물질로 변환하는 것이 대사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대사의 근본적인 목적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ATP를 만들어내는 거겠죠. 지금까지 얘기한 이 내용이 이 강의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의 절반이 끝났어요. 자,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도입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신체 활동은 인체가 섭취한 에너지원이 화학적 에너지로 그리고 다시 기계적인 에너지로 변환되면서 이루어진다. 우리가 뭔가를 먹습니다. 어떤 날은 밥도 먹고 빵도 먹고 피자도 먹고 맥주도 한 잔 마시고 그렇게 섭취한 음식들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라는 화학적 에너지원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그걸 ATP라는 형태의 화학적 에너지로 바꾸고요. 그 ATP라는 에너지를 사용을 하면서 신체 활동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신체 활동을 보면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성대 부근의 근육이 움직이겠네요. 이 녹음하는 과정에서 마우스도 굉장히 많이 누릅니다. 손가락도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또 뭐 할까요? 가끔 가다가 목이 아파서 물도 먹어요. 그러면 삼킴 동작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걸 가만히 보면 다 기계적인 동작이잖아요. 그러니까 화학적 에너지는 결국 인체의 기계적인 활동을 만들어내는 데 사용이 돼요.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도입 부분에 첫 줄에 밑줄을 쳐주실 게 있어요. 인체가 섭취한 에너지원이 화학적 에너지로 그리고 기계적 에너지로 변화된다. 화살표로 연결을 해주세요. 시험 문제에 자주 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도 보이네요. 그럼 물질과 에너지의 변환 과정을 대사라고 하자. 자, 이제 대사의 개념은 잡혔죠. 그리고 ATP라는 개념도 약간 잡혔죠. 어차피 ATP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 근수축에 사용되는 직접적인 에너지는 ATP다. 왜 ATP다? 100만 원짜리 수표는 너무 덩어리가 크니까 작은 동전의 단위인 ATP가 필요하다. 자, 이게 도입 부분이고요. 그러면 뒤에서 뭘 공부를 할까요?
당연히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ATP로 어떻게 변환되는가 그 과정을 공부를 하겠죠. 자, 이제 그런 내용을 보러 가죠. 우왕, 이거 설명드리는 데만 10분을 썼어요. 굉장하다. 그래도 생각보다 그렇게 겁나게 어렵지 않죠? 오랜만에 이거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어렵지 않은 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잘 알고 계시군요. 제가 도입 부분에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썼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간단한 개념이나 기본적인 전제는 이미 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그냥 쉽게 훅훅 넘어가도 됩니다. 인체의 에너지, ATP의 생성과 운동의 생성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은 에너지원은 뭐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런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하지 마시고 외울 때 항상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그게 나중에 유리합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순으로 기억을 하세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그런 탄수화물, 지방과 단백질이 ATP로 변환합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고 와, 탄수화물과 지방과 단백질이 한꺼번에 사용되나 봐 이러시면 안 돼요. 사용되는 순서가 따로 있습니다. 탄수화물이 쓰일 때, 지방이 쓰일 때, 단백질이 쓰일 때 따로따로 있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ATP로 변환될 때 약 40%는 ATP로 변환되고 나머지 60%는 열로 사라집니다. 이 숫자를 외워주셔야 돼요. 40%는 ATP, 60%는 열로. 꼴랑 40%밖에 못 쓰고 60%나 열로 사라져? 아까운데 이러실 수 있는데 40% 정도면요, 연비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연비가 굉장히 좋은 자동차라고 해봐야 20%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에 비해서 인체는 40%나 쓰는 거니까 연비가 굉장히 우수한 기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열이라는 것도 중요하죠. 이 열이 발생하지 않으면 우리가 체온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어쨌든 그런 ATP로 운동을 만들고 그리고 발생한 열로는 체온을 만든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 표의 내용이 그겁니다. 자, 정리. 기억하실 내용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에너지원이고 그것들이 직접 에너지로 활용되지 못하고 ATP로 변환돼야 되는데 약 40%만 변환되고 나머지 60%는 열이 된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녹음해놨던 파일을 다 버리고 지금 다시 녹음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전에 작업했던 파일에서는 설명이 조금 어려웠어요. 난도가 조금 있었죠. 그런데 그런 설명들은 이런 문제를 푸는 데는 하등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문제를 보세요. 인체의 운동에 관한 다음 설명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를 올바른 순서대로 짝 지어 놓은 것을 골라라. 땡땡 에너지를 땡땡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생체 에너지 과정은 연속적인 화학작용에 의해서 조절된다. 앞에 땡땡에 들어갈 말은 ATP죠. 그리고 ATP는 화학적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뒤에선 이제 기계적 에너지 해도 되고 물리적 에너지라고 해도 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원래는 교재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도 지금 바로 풀어버리죠 뭐. 다음 중 인간의 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형태를 하나 골라라. 문제를 읽다 그러네. 가장 기본적인 아니면 직접 활용이 가능한 에너지 형태를 골라라. 문제를 그렇게 냈어야지. 그러면 이제 답이 뭐예요? ATP 해도 되는데 지금 선택지에 ATP가 안 보여. 그러면 뭐 골라야 됩니까? 잘하셨어요. 화학적 에너지 이걸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하나 맞췄다고 너무 자만하면 곤란해요. 이건 들판에서만 하는 그 싸구려 몬스터들 있잖아. 때리면 한 20원 주는 그런 거 정도에 불과합니다. 진짜는 이 다음부터예요. 자, 그러면 대사 과정에 사용되는 주요 열량소 그러면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걸 보는데요. 제가 이건 지우세요 하면 그거 지우시고 이거는 동그라미를 치시고 이건 외우세요 하면 그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우선은 구성 원소로 탄소, 수소, 산소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 안 외우셔도 됩니다. 안 외워도 된다는 말은 뭐냐면요. 이게 탄수화물의 구성 요소야 라는 건 외우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어떤 설명을 하다 보면 약간의 분자식들이 보입니다. 그 분자식을 보면 다 이런 것들이 서 있을 거예요. C, H, O2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테니까
아, 탄수화물의 구성 요소가 그렇게 하나하나로 찢어지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건 시험 문제도 안 나와요. 그러니 차라리 그 밑에가 중요합니다. 탄수화물은 세포의 구성 성분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1차적인 에너지원이 됩니다. 1차적인 에너지원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동작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동원되는 에너지원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고강도 운동 때 제일 먼저 동원이 돼요. 우리가 힘든 운동을 하고 나면 당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배도 많이 고파지고? 이 탄수화물이 제일 먼저 동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다른 얘기를 잠깐 해보죠. 우리가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방을 빼고 싶은 어떤 사람이 운동을 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아주 빡센 고강도 운동을 시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지방이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탄수화물이 소진돼요. 배고파지죠? 그러면 그 사람은 집에 가는 길에 떡볶이집에 들리거나 아니면 집에 가서 양푼에 밥을 담아서 수저를 머슴처럼 들고 퍼먹습니다. 그러다가 한 일주일쯤 후에 이렇게 말하죠. 저는 왜 운동을 하는데 살이 더 찔까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네가 먹은 탄수화물이 글리코겐이나 지방으로 다시 전환돼서 저장돼서 그런 거요. 이렇게요.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빡센 운동을 시킨 건 우리니까. 그래서 그럴 땐 이렇게 말하는 게 맞겠죠.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운동 처방이 잘못되었군요. 지방을 소진시킬 수 있는 운동으로 처방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그건 뒤에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여기에서는 밑줄을 치시고 기억하실 내용이 1차적으로 동원되는 에너지원이다. 이거. 그리고 운동의 강도에 따라 탄수화물에서 공급되는 에너지의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내용 보이죠? 휴식을 할 때는 인체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원의 35에서 40%이 정도를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가벼운 운동일 때는 50%, 그리고 격렬한 운동을 할 때는 거의 대부분의 에너지를 공급해요. 그런데 일부 PT샵 같은 데서는 살 빼러 온 사람한테 굉장히 격렬한 운동을 시킵니다. 그건 무조건 잘못인데 그렇게 격렬한 운동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땀을 많이 흘리게 되고 일시적으로 체중이 줄어요. 그런 가시적인 효과를 위해서 빡센 운동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사실 회원들도 그런 가시적인 효과가 없으면 운동을 계속하려는 동기를 금방 잃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가 결합이 돼서 PT샵에서 빡센 운동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공부를 한 다음에는 그러지 말자고요. 자, 그 다음에 탄수화물 1g에서 낼 수 있는 열량의 크기를 보세요. 4kcal다? 엄청나죠? 이제 살이 좀 오동통하게 찌신 분들은 밥 한 숟가락도 무서울 거다. 여기서는요, 4kcal 이 숫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뭐 단당류니 포도당이니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모르셔도 돼요. 그건 우리 스포츠 지도자 시험에서는 안 나와요.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확 X표를 그어버리세요. 자, 이번엔 지방. 전 인류의 적이죠. 지방이 언제부터 그렇게 인류의 적이 되었을까요? 중세시대까지만 해도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그린 그림을 보면 오동통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오동통한 건 죄악? 아니면 나태?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 지방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구성 원소 모르셔도 돼요. 그런데 지방은 어떨 때 동원되냐 하면 장시간의 지속적인 운동 시, 그리고 중정도 강도의 운동 시 총 에너지의 50%까지를 공급합니다. 그러면 나머진 뭐가 공급할까? 탄수화물. 그리고 휴식 상태에서는 총 에너지 중에 70%를 공급한답니다. 그러면 살 빼려면 쉬어야 돼? 누워서 뒹굴뒹굴 해야 돼? 그런 거 아니에요. 누워서 뒹굴뒹굴 할 때는 에너지의 사용량 자체가 적어요. 그 적은 에너지의 70%를 이 지방이 공급한다라는 거니까 에너지 거의 안 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탄수화물에서 휴식 시 탄수화물이 35에서 40% 정도의 에너지를 공급한다. 그런데 지금 휴식 상태의 지방이 70%를 공급한다. 그러면 합이 100이 넘는 걸? 이상하죠? 대략적으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70%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방이 가장 많은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어요. 자, 여기 밑줄 치셔야 되겠죠? 장시간 지속적인 운동 시, 그리고 중정도 강도의 운동 시 총 에너지의 50%, 그리고 휴식에서는 70%를 제공하더라. 이거 밑줄 치시고, 자, 아까 그 지방을 소진시키고 싶어서 온 그 관원한테 그러면 어떤 운동 시켜야 돼요? 고강도의 운동 시키면 안 되겠죠? 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살 빼고 싶으면 걸어라. 약간 숨이 찰랑말랑할 정도, 땀이 약간 촉촉하게 나는 정도의 속도로 걸어라. 그리고 뭐 40분 이상 걸어라. 이런 말 많이 하죠? 그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러닝머신 타게 하는 게 가장 살 잘 빠집니다. 뭐 당장 빠지진 않죠. 당장 가시적으로 몇 킬로가 줄고 이러진 않는데 한 달 정도를 그렇게 꾸준히 러닝머신을 타게 하면 그게 살 빠지는 데는 최고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세포의 구성 성분이 된다. 세포막이라든가 신경섬유의 필수 구성 성분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을 너무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건강이 상합니다. 중요 기관을 지지하거나 완충작용으로 보호를 합니다. 란 말이 있는데 복부에 지방이 많은 사람하고 권투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힘껏 때렸는데 안 아파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체내에서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와 운반 역할을 하더라. 그리고 피하 지방이 두터우면 체온 유지에도 기여하더라. 거의 상식이구만요. 그 다음엔 체내의 거의 모든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콜레스테롤로부터 생산된다라고. 갑자기 콜레스테롤은 왜 나온 거야? 그게 지방입니다. 자, 여기서 기억하실 내용은 장시간의 지속적인 운동 시에 동원되더라. 중정도 강도의 운동 시 총 에너지의 50% 정도를 공급하더라. 가장 많은 에너지를 저장한다. 이런 내용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은 1g당 9kcal를 낼 수 있어요. 겁나죠? 삼겹살 먹으면서 비계 없는 삼겹살은 정말 못 먹겠던데 그 비계 한번 먹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뭐 중성 지방이니 포화 지방산이니 불포화 지방산이니 어쩌고 저쩌고 모르셔도 돼요. 이거는 스포츠 지도자 시험에서 이런 것까지 구분하라라는 문제는 나지 않을 겁니다. 그냥 넘어가십시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방이 9kcal를 낼 수 있다. 에너지원들 중에는 제일 양이 커요.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단백질입니다. 구성원소 모르셔도 돼요. 여기는 질소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에너지원이 되는데 얘는 운동 중 에너지원으로 사용은 전체 에너지원의 1에서 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에너지원으로 많이 쓰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얘가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지금 거기 보시면 고강도의 장시간 운동 시 몸에 에너지가 부족하면 단백질이 동원된답니다. 그리고 굶으면서 운동해도 단백질이 동원된대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운동에 중독된 사람들 있잖아요. 한 번 운동 시작하면 막 서너 시간씩 하는 사람들, 빡세게. 그런 사람들은 단백질이 동원되는데 단백질이 어디에 있냐면 근육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소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살 빼러 온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잘못하면 밥을 굶으면서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역시 근소실이 발생합니다. 근육이 사라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 말랐습니다. 체중도 안 나가요. 그러니까 날씬하고 건강해 보여 하지만 사실은 몸은 굉장히 나쁜 겁니다. 그런 상태를 마른 비만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뒤에서 대사량이라는 걸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리고 대사량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 때의 대사량, 그리고 활동 시의 대사량. 그런데 가만히 있을 때 안정 시의 대사량은 몸에 근육이 있어야지 높아져요. 그리고 대사량이 높아야 외부로부터 들어온 물질을 빨리빨리 ATP로 변환시키고 소진하거든요. 살이 덜 찌는 거죠. 그런데 굶으면서 운동을 해서 근소질이 발생해. 그러면 안정 시의 대사량이 낮아져. 그렇게 되면 마른 비만이 되는 거예요. 근육은 사라졌고 대사량은 낮아졌고요. 그러면 섭취한 음식을 빨리 에너지로 소모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은 다 지방으로 변할 텐데 근육이 사라진 자리에 지방이 붙어버리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말랐는데 사실은 지방만 꽉 차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단백질은 세포나 근육이나 머리카락 등의 주요한 구성 성분이 되더라. 아주 중요한 기능이더라. 그 다음에 효소나 호르몬이나 항체를 생성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고기 좀 먹어주는 게 맞죠. 그 다음에 기타의 생리작용을 조절한대요. 나중에 뒤에서 대사라는 걸 공부를 하다 보면 단백질, 무슨 효소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런 효소 이름들까지 외우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다 단백질이에요.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은 1g당 열량이 4kcal입니다. 그리고 종류는 모르셔도 돼요. 이런 게 있나 보다 하면 됩니다. 이건 시험 범위가 아니거든요. 4kcal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